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또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어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외로 약간 좀 겁나는 리더십을 바라볼 때 좀 겁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순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CTO들이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스코드 짤 때 되게 주석을 오히려 되게 잘 쓰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문서 같은 거가 그러니까 좀 문과적 소양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그렇게 키운 개발자들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훨씬 알아듣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석을 써도 좋고 문서를 써도 좋아서 좀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의 이제 언어 체계를 좀 강화하는 스타일이 일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일단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바로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면 최소한의 프레임워크로 시작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거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어떤 개발자분은 주석을 최소화하고 코드 자체를 잘 짜서 코드 최적화가 잘 되면 주석이 적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저는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매사에 매번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실은 일정에 쫓기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고 아쉽더라도 결국에는 카카오톡도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 상황에 최적의 코드를 짜도 구조를 만들어도 결국엔 새로운 기능을 계속 붙이는, 덕지덕지 붙이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소스 정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면서 오히려 일정이 밀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제 방법에 또 장단점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CTO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ADHD도 똑똑한 ADHD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외골수 개발자도 좀 똑똑한 외골수 개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실 리더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는 건 사실 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독재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대로 이걸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저분이 그래도 제일 잘하시니까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 또는 저분 위주로 회사가 돌아간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한 번 더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피자집 사장님이 독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자집 사장님이 알바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항상 그래요. 리더십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게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는 그 안에서 추릴 건 추리고 좀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전 알리바바의 마윈의 리더십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극초기부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되게 구체화시켜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진짜 좋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지향하는 거, 막 예를 들면 이제 엊그제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번엔 연봉 6천을 목표로 할 거고, 충분히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너희들 실력이면. 그리고 근데 그거에 걸맞는 너희들이 연봉 6천이 넘는 개발자를 과연 사람들이 안 까다롭게 뽑을까? 엄청나게 까다롭게 볼 텐데, 경력자들도 많은데 굳이 왜 너희들을 뽑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봉에 맞는 실력과 그 많은 것들을 갖추도록 오히려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청사진을 제공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하고 그런 건 최종적으로 제가 컨펌을 내려요. 학생들이 저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요, 이게 가져올 때 요런 부분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요런 부분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요런 쪽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 정도까지는 제가 가이드를 줍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독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독재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이상해 보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음.
주식회사도 사실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독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펀드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삼성 막 공격하고 주식 막 사모으고 막 그런 거 막 주식 그 방어한다고 막 더 사모으고 이런 게 다 저런 이제 의사결정권 때문에 그래요. 지네 맘대로 다 하거든. 51% 가지면 무조건 이제 그 사람 거지 뭐. 똑같은 독재 국가라도 아프리카처럼 답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카다피 같은 케이스 뭐 그냥 지 배만 쳐불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싱가포르 같이 저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나라가 되게 잘 사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 성장이 왜 나라가 잘 사는 핵심이 되냐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이념 자체는 되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인류에서 손꼽히는 대학살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강력한 어떤 정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목소리는 무조건 숙청하고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을 때 능률이 잘 나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겠지, 뭐 상관없었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는 일제시대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일본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 식민 통치를 할 때 그때 발전소 같은 걸 한국에 되게 많이 지어놨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가 베이스 캠프인데 여기를 발전을 시켜놔야 여기서 뭐 이제 인프라를 잘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때 뭐 부산역도 만들고, 왜냐면 일본이 부산 쪽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가 제2도시가 부산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2도시로 부산을 꼽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산이 엄청 발전했는데 그게 부산역이 그 서울역보다 더 먼저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이 이제 어떤 일본의 뭐 이렇게 이득을 위해서 한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중국도 뚫고 뭐 그러려면 어쨌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돈을. 근데 그때 투자했던 설비 중에 상당수가 북한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출하려고 아무래도 북한 쪽에 더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발전소를 되게 많이 지었는데 발전소 하나 짓는 게 엄청 비싸요. 아직도 북한은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북한에 지은 것들이 훨씬 상황도 좋고 그래서 북한이 잘 살았어요. 더 한국보다 훨씬, 그러니까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근데 그 북한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그렇게 6, 70년대 그때를 살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잖아요. 탈북도 잘 하지도 않았고, 탈북을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뭐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잘 살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들이 서로 도와주기도 많이 하고, 동독도 도와주고, 막 루마니아, 막 이런 동독, 그러니까 동유럽 쪽이랑 막 이런 데서 서로 막 의료기기도 막 주고받고 하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소련 이런 데도 막 되게 서로 잘 도와주고, 그니까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일루미나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게 하나의 강력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그 배급제로 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의 스타일을 지향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이것저것 주고받고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련도 이제 붕괴되고 막 이렇게 여러 그런 곳들이 붕괴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있으면서 이제 1990년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튼 좀 짜증나. 말하자면 되게 짜증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죽다 보니까 이제 그 시대를 사는 사람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의 세대에 따라서 고난의 행군 때 막 굶어 죽는 자기 친구들 보고 가족들 보고 정말 인간으로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독재 같은 케이스가 마냥 욕하기가 힘든 게, 싱가포르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좀 물론 작은 도시긴 하지만 서울은 비교도 안 돼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홍콩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싱가포르에 돈이 다 몰리면서 엄청 잘 살거든요. 싱가포르 땅값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곡소리 나지만 그래도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부자가 됐겠죠. 부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문제는 전 이걸 한 번 더 비틀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런 독재도 그냥 우리 사회에 사실 만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할 때 여러 친구들 의견 다 듣고 책임지지도 않는 애들 의견 듣고 그거 막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리더는 고생만 하고 결국에는 막 진짜 조별과제 잔혹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차라리 조장이 그냥 하란 대로 그냥 시키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하고 조장도 뒤끝도 없고 좀 그렇죠. 근데 일반 조별과제에서는 다들 막 평등을 부르짖으니까 다들 똑같은 학생이라고 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아직 덜 배운 거죠, 학생들이. 근데 회사 가면 철저하게 이 팀의 팀장은 당신이고 당신이 책임져. 팀원도 당신이 뽑아.
그리고 이 위에 더 큰 과가 있어. 그러면 그 과의 어떤 그 부서장, 뭐 이런 부서장 같은 부서는 부서를 책임져야 되고, 연구소는 연구소장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회사는 되게 명확해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는 학교 갔을 때 막 조별과제 하는 거 진짜 싫었어요. 막 너무 짜증났어요. 이제 애들 너무 이기적이 이상한 데 너무 많아서. 자기 의무도 안 지키면서 말은 존나게 많아. 그냥 입 한 대 딱 때리고 싶어, 진짜. 저희 때도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장난 아니겠지. 그래서 미쳐버리겠어 이제. 근데 이제 회사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돈 받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일 최악의 케이스는 왕정이거든요. 사실 조선시대랑 우리나라 그 독재를 했던 1961년도, 박정희 시대 시작이 1961년도, 조선시대 1910년도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시대가 더 최악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조선은 노비가 50%야. 일단 이거는 왜 아까 왕정이 더 심한 독재 중에서 제일 최악의 독재가 왕정이거든요. 일단은 능력도 없는 애가 그냥 세습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죠. 그런 개념도 사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신분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실리축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조선은 어디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조선이 완전 되게 독립적인 국가였는 아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AI 구글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의 생일, 정월, 총화로 동지일 등 경축일마다 사절을 보냈다. 이게 청태종은 인조 15년 1637년에 인조를 조선국왕으로 책봉함으로써 군신관계를 재확인했다. 주권이 없어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이런 속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왕이 중국 황제 책봉을 받는 등 종속적 관계. 1600년대부터 조선은 사실 그 중국의 꼬붕이었죠. 그래서 황제라는 표현을 못 쓰죠. 뭐 중국 영화 보면 그 마지막 황제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영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그 마지막 여운이 너무 커. 그 마지막에 가슴이 좀 애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쌍해. 그 왕 자체는 되게 불쌍한데, 어쨌든 그런 칭호 자체가, 우리나라는 왜 황제라는 칭호 안 써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저런 이제 군신 관계,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었다. 사실 되게 못했어요, 중국도 사실. 그래서 저걸 빌미로 해서 너네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 한국도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중국이 하도 막 캐나다에서 그 정치 쪽에서 막 껴들고 그래가지고 문제 되게 많고, 부정선거 막 이런 얘기도 막 그 캐나다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되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뭐 팩트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론전하고 이런 걸로는 이제 워낙 유명해요. 많이 잡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 일본도 뭐 일본을 미워하는 건 뭐 개인의 자유인데,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한국전쟁을 할 때 중국이랑 같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도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 못지않게 사실은 되게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랑 영국이랑 사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뭐 잔다르크 하나만 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데 주변국들이랑 사이 좋은 사람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선은 애초에 근데 되게,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게 무속에 미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러니까 어디든 골마 터질 나라였어요. 근데 그 전부터 속국이었는데, 그 속국에서 주인이 일본으로 바뀐 거지. 일본이 더 세가지고 중국을 걷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망할 나라였어. 그래서 나는 조선 망한 거를 그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차라리 삼국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조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런 노비제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그 틀이 깨진 거지. 그 사이에 정말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그런 현장들도 되게 많았죠. 언년이 개똥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비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우리가 언제부터 막 일본 그 전부터 완전 자유 대한민국이어서 막 민주주의를 갖고 막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조선이 끝남으로써 차라리 과학이 더 발전했고 법이 더 발전했고 의학이 더 발전했죠. 조선시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허준 막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선시대는 법체계도 그렇고 그냥 전연에 주리를 틀어서 대답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또가 감으로 추리하는 시대였어. 법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중에서 선택을 했어야 돼. 무조건 그 시대는 그래요. 그 막 보면 명성황후 막 이런 뮤지컬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졸라 미화해요. 막 명성황후는 현명해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막 승냥이가 오면은 이거를 뭐 범으로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주변국을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중국이 우리를 탐내려고 하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견제를 하고 뭐 그래서 외교에 되게 뛰어났다 막 이지랄 하는 거야. 나 교과서에도 그거 보는데 내가 딴 데서 찾아보니까 진짜 못된 애야. 진짜 국민들 굶어 죽는데 지들은 막 엄청나게 호의호식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덕혜옹주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막 되게 불쌍하게 묘사되고 막 그런데,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본인들보다 사실 훨씬 더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난 노비 해방 하나로만으로도 난 조선시대 끝난 게 너무 땡큐거든. 근데 저는 이 셋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그 전부터 어차피 답이 없었잖아요. 조선의 원래 주인이었잖아요, 얘네가.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종 관계죠. 거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얘네가 거의 그 우리를 그렇게 식민 통치한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중국은 원래 노답이었고, 러시아도 그 당시에 이때도 되게 위험했죠. 이때도 자, 검색을 해보면 스탈린은 1923년 4월 30일부터 1923년 1월 21일까지 소비에트 연방 레닌 시대 제2자 겸 실권자였으며, 1924년 1월 21일부터 1953년 3월 5일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의 권력자였다. 즉 이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한 10년 정도만 늦게 뭐 러시아 통해서 이렇게 통치가 됐으면은 아마 러시아가 먹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끝에 보면 나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 나진 여기거든요. 이게 아우지탄광이 이쪽인가? 여기가 우리나라 보면 러시아도 붙어 있어요. 국경이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지금 북한이겠지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면은 사실은 근데 이게 스탈린 통치 기간이 되게 무서운 게, 스탈린이 사람 진짜 많이 죽였어요. 이게 스탈린이 되게 유명한 게 스탈린 대숙청인데, 스탈린 대숙청의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68만 1692명인데 추산에 따라 최대 120만 명까지 그 숙청했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거고, 사실 이거는 이 사건에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인류사에서 사람들 진짜 많이 죽인 되게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련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 10위가 110만 명 사망, 9위가 40만에서 150만 명, 김일성이 160만 명, 폴포트 캄보디아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죠. 170만 명. 일단은 뭐 이거 쭉쭉 넘어가고, 히틀러가 1700만 명, 스탈린이 2300만 명이에요. 이 당시 통치 시기가, 이때 러시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됐으면 23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왜 이래서 그런 거예요. 마오쩌둥은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그러니까 마오쩌둥 5천만에서 7800만 명 정도 사망을 시켰다고 나오고, 스탈린은 2400만 명이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인민들이나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사상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피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산다. 그것도 이제 뭐 부자들에 대한 어떤, 부자들도 없고 모두 다 똑같이 못 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게 사실상 현실이잖아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상 다 망해 사라졌잖아요. 북한도 장마당을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차라리 통치를 되는 게 좀 덜, 사람은 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망할 나라였어요. 저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명성황후 정말 많이 부패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성황후가 실세였고, 고종은 생각보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냥 뭐 자기 살기도 바빴죠. 그래서 그렇게 고종에 대해서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글도 만들고 어떤 모래도 이제 업적이라도 있는데, 사실 뭐 고종이 솔직히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다 별로였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왕정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조선시대 막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쪽이든 공격을 안 당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막 정말 오픈을 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강제 개혁 개방이 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자로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때도 금융 실명제나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된 이유가, 금융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대충대충 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IMF에 터지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모든 것들이 오픈하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어디가 됐든 공격을 당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그 되게 약하다는 나라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되게 약해 빠진 나라였어.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저 대학살의 시대, 중국 마오쩌둥의 시대, 아니면은 그 어떤 스탈린의 시대, 이런 시대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던 시대 그쪽에 의한 통일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을 되게 나쁘고 이런 어떤 앞잡이 뭐 쪽발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도 그 사람들은 욕을 먹던 곳이에요. 친한파라고 해서 좀 한국 쪽에 어떻게 편을 서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일본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한국에 더 빼먹으려고 하고, 소위 우리가 말한 되게 못되게 그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제 여기를 더 개발을 해서 이제 더 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일본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 어쨌든 지들이 잘 살라고 한 거지. 뭐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막 투자하면서 너네 그 봉사단체 마냥 너네 도와줄게 이러면서 투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조선도 이렇게 그지 같은 리더였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뭐 정답이란 얘기는 아닌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역사에 가정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너무 중국이든 러시아든 너무 위험해. 이거는 우리 다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뭐 외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파워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이미 중국이 속국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종이 진짜 똑똑하고 유능했으면 명성황후한테 뺏기지도 않았겠지. 근데 명성황후 그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도망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왜곡된 황태자비 납치 사건 그 소설에 나온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마치 뭐 명성황후가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능욕하고 막 뭐 시체를 막 아무튼 말도 안 돼 되게 고어하고 막 그런 게 좀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지.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삼국지도 뭐 이제 정사가 있고 뭐 또 그런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좀 리더는 항상 비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뭘 할 때마다 그 IT 업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로 제 해석을 항상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그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학생들 다 망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업이 그냥 쉽게 시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그때그때마다 트렌드 분석하고, 지금은 이게 좋다, 그래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1년 뒤에 트렌드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 친구들 1년 동안 교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게 계속 비틀어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렌드가 딱 이거는 100% 하면 무조건 잘 간다 싶은 확신이 들 때 학생들을 딱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거를 딱 시키면 보통은 이제 1년 뒤 딱 되면은
정말 고연봉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 5, 6개월 뒤면은 졸업생들이 이제 왕왕 나올 건데 그 친구들이 연봉 6천 이상으로 가는지 좀 응원 좀 해주시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최소 5천 이상은 무조건 보낼 생각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6천 이상으로 다 보내고 싶어요. 인공지능 개발자, 뛰어난 개발자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메타인지를 해요. 그리고 이 리더라는 거, 그러니까 무능한 고종이라고 하는 어떤 리더, 그리고 회사의 개발자, 그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어떤 되게 강력한 키워드 하나도 좀 우리가 지식인답게 그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언어에서 나오는 그 자극적인 느낌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